지금부터 2024년 중학교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님의 영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아 학교 생활이 더욱더 흥미롭고 즐거워지도록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내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본 부모님들께서 고교 학점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신다면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연수를 통해 고교 학점제와 2028 대입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자녀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지원해 가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연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이해라는 내용 주제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뒤이어 2028학년도 대입제도의 주요 내용을 중등교육과에서 대입과 수능 업무를 담당하시는 한원구 장학사님께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자리를 옮겨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등교육과에서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님들 저녁은 드셨습니까? 못 드셨죠? 네, 좀 이따 나가실 때 떡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교학점제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연수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카메라로 촬영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올해 비대면 연수에 1,500명의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하셔서 지금 접속 중에 계시고요. 혹시 작년에 이 연수를 들으신 학부모님 혹시 오늘도 오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많이 몇 분 되시네요.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오신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고등학교에 가면은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된다는데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지 대학 진학에 유리할까? 궁금도 하실 거고, 또 작년에 2028 학년도 대입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궁금하실 테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을 조금 해소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연수 주제가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이해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고교학점제인가? 수많은 교육제도 중에서 왜 하필 내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이 무렵에 새로운 제도인 고교학점제를 시작하느냐? 조금 답답도 하시고 궁금도 하시고 불안도 하실 겁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86 아시안 게임이 개최될 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이 열릴 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대충 나오겠죠. 예.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교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흰색, 회색의 페인트가 칠해진 사각형의 교실에 50명이 넘는 학생들의 책걸상이 빼곡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전면에는 흑색 칠판이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우리 반 시간표라고 맨 뒤에 학생들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커다란 시간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은 제가 57번이었어요. 출석 번호가. 네.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그 60명의 학생들이 모두 칠판 앞에 붙여져 있는 시간표대로 수업을 했습니다. 월요일 1교시부터 토요일 4교시까지. 그때는 토요일도 수업을 했었거든요. 학부모님들 학창시절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교실에서 한 명의 같은 선생님에게 동일한 과목, 정해진 시간표대로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교실 공간에서 학생들이 각자 서로 다른 시간표를 짜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동 수업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수업을,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고등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바로 고교학점제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역사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자 중에 한 분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누군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해 11월에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이 발표가 됩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23년부터 24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죠. 2년간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을 하고 25년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겠다라는 고교학점제의 장기적인 계획이 발표되면서 고교학점제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혹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많이 오셨네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죠. 처음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대학 진학할 때 202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적용을 처음 받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불안도 하시고.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이해인데요. 고교학점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내년 1학년부터 즉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같은 해에 이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2022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2022년에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한 해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총론에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업량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는 수학 4단위, 영어 5단위, 체육 3단위 이렇게 단위라는 표현을 썼지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학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어 5학점, 수학 4학점, 영어 4학점 이렇게 표현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단위 17회 수업하는 것이
1학점 16회 수업으로 수업이 1시간 줄어듭니다. 그리고 넷째 줄에 보면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고교 학점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총 이수 학점수. 혹시 몇 학점인지 학부모님들 아십니까? 192학점입니다. 고등학교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졸업 규정이 처음 들어가 있는 교육과정이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학기 단위 과목 편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과목은 한 학기에 끝내야 됩니다. 지금은 한 과목을 2학기, 즉 1년에 걸쳐서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년 1학년부터는 한 과목은 한 학기에 끝내자. 그리고 생기부도 학기 단위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진로 학업 설계지도 진로 연계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정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바꿔 말하면은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제도입니다.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은 졸업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의 졸업 규정과는 다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못해도 중간 기말고사 치지 않아도 시험에서 빵점을 받아도 학교만 꼬박꼬박 나가면은 졸업이 됩니다. 연간 출석 일수 190일 중에 3분의 2, 126일만 출석하면은 진급 졸업입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5년부터는 학점을 따야지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점을 못 따서 졸업을 못하면은 수료가 돼요. 수료는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학 진학 안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학점을 취득하느냐? 그거는 뒤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졸업과는 좀 다르죠. 네. 23년, 24년, 작년 올해 부분 도입식인데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은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의 모든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지만 한 가지가 적용이 안 돼요. 바로 이수제입니다. 192학점을 취득해야지만 졸업한다라는 규정만 적용 안 되고 이미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단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학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 하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을 하느냐. 고교학점제의 운영 흐름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1단계에서 7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1단계 다양한 과목 개설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됩니다. 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라는 문구가 둘째 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2단계 진로 학업 설계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전문적인 용어로 진로학업 설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할지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거를 진로학업 설계라고 하고 3단계 진로학업 설계를 거친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수강 신청합니다. 대학에서 우리 왜 수강 신청하잖아요. 이것처럼 지금의 고등학생들도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은 내가 직접 수강 신청을 합니다. 4단계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5단계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 이수 기준, 과목별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은 이수가 되어서 학점을 취득하지만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는 미수가 됩니다. 이럴 경우는 보충 이수 지도를 추가적으로 받고 나서야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하면은 졸업이 되는 이게 고교학점제 핵심입니다. 별거 없죠, 어머님들, 그죠?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큰 흐름이다. 그래서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다양한 과목 개설입니다. 그러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고 우리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느냐, 교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이 되고 교과는 다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뉩니다. 보통 교과는 흔히 우리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교과들을 말하고 주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 교과는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나눠지죠. 자, 보시면요. 공통 과목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공통 과목입니다. 공통 국어 1, 2, 공통 수학 1, 2 쭉 나오죠. 공통 국어 1은 1학기 때 배우고 공통 국어 2는 2학기 때 배우는. 그래서 공통 과목 14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입니다. 지정 과목입니다. 이 공통 과목을 배워야지만 옆에 나오는 선택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정 과목 다 들어야 되고 선택 과목은 교양 과목 정도, 교양 과목 정도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1학년은 거의 지정 과목을 듣는다. 그다음 2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 과목을 듣기 시작합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일반 선택을 듣고 나서 진로 선택을 들어야 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미적분 여기 미적분 1이라는 과목과 미적분 2라는 과목이 있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위계를 지켜서 미적분 1을 듣고 미적분 2를 들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나머지는 원하는 과목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학부모님들 교과목이 엄청 길죠. 그죠? 네, 굉장히 교과목이 깁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어떤 성격의 과목이냐면은 교과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에 조금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융합 선택 과목은 실생활에 적용되는 주제 융합을 다루고 있는, 주제 융합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과목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 때 수능 응시생 모두가 이 동일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발표된 그 새 대입 제도안의 내용을 보면은 고교학점제가 처음 도입될 때, 처음 안내될 때는 어떤 예고를 했었냐면은 모든 선택 과목을 성취 평가제로 한다.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왜? 등급을 산출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데 좀 부담을 느낄 것이다. 등급 잘 받는 과목을 듣고 싶어 하지 진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처음 예고될 때에는 모든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만 빼고 모든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로 하고 등급을 산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별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표된 것이 등급 산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성취평가도 하고 등급도 산출하겠다. 5등급제로. 그래서 성취평가 플러스 상대평가 5등급 병기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과목들은 다 성취평가를 하면서 5등급 산출을 하는 과목인데 여기 노란색 블록 씌워져 있는 이 과목만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다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참 고민이 큽니다. 원하는 과목은 있는데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죠? 이것도 듣고 싶은데 등급도 잘 받고 싶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그 대입 수능 담당하시는 장학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관심, 적성, 진로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직업, 학과, 대입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 세 번째 보면은 일부 대학은 특정 과목 이수를 요구하므로 대학별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된다. 이미 이공계열에 있는 대학들이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명시를 합니다. 우리 학과에 오려면은 반드시 이 과목은 핵심 들어야 된다. 이 과목을 듣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과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또 위계가 있는 과목, 아까 말씀드렸죠. 미적분 1, 2 순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너무 편중된 과목 선택으로 대학 선택의 폭을 좁히는 일이 없도록 하자. 1학년부터 생기부에 적습니다. 의사가 나의 꿈이다. 그래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생기부를 이제 막 만들죠. 그죠? 다양한 체험도 하고 독서 기록은 안 되지만 그죠? 관련 과목도 듣고 2학년, 3학년. 근데 의대를 못 가잖아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적이 안 돼서. 이럴 경우 어떡할까? 그래서 그리고 대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학생들의 생기부 내용을 보면은 너무 진로에 맞춰져 있다. 내가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너무 진로 쪽으로만 맞춰져 있어서 식상하다. 대학이 원하는 거는 이 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과목에서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어떤 학업 역량을 쌓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로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선택할 때 너무 한 개 학과에 편중되지 말고 관련 학과, 유사 전공과 관련해서 과목의 선택을 폭을 조금 넓혔으면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뒤에 학부모님들 앞으로 오십시오. 네,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 과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선택 과목 안내서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또 교육과정 설명회, 교육과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상담, 선후배 멘토링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 이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 어떤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지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내되는 선택 과목 안내서입니다. 과목별로 안내를 합니다. 기하는 어떤 과목이고 어떤 학과와 관련되어 있고 어떤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렇게 과목별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학과별로도 안내를 합니다. 경제학과가 어떤 학과고 어떤 내용을 배우고 어떤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 책자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에 따라서도 안내를 합니다. 공대를 가려는 학생들은 1학년 때는 이 과목을, 2학년 때는 이 과목을, 3학년 때는 이 과목을 배우면은 좋다라는 안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진로 학업 설계.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로 학업 설계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3년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학업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진로 학업 설계라고 하고, 학생들이 진로 학업 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이제 교육과정 업무 담당 선생님과 교과 대표 선생님, 진로 상담 선생님, 이렇게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도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많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를 진로 집중학기로 정해서 다양한 진로 적성 검사, 진로 체험,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학업 설계를 마친 학생들은 진로 학업 설계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년 동안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3년간의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1학년 때는 이거를 듣고 2학년 때는 이걸 듣고 공동교육 과정으로는 이 과목을 듣고, 이런 자신만의 시간표를 한번 짜봅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1학년 2학기 1학년 때부터 이제 작성하는 학업 계획서의 예시입니다. 네. 네, 여기. 네. 학생들이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제 자신의, 조금만 앞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네. 네, 여기서부터 학업 계획서. 네, 이게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작성하는 학업 계획서고요. 학생들의 진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진로가 바뀌면은 이제 선택 과목도 바뀌어야 되죠. 선택 과목 변경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바꾸겠다, 내가 바꾸고 싶을 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별로 교육과정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변경할 시에는 변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변경 사유가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수강 신청을 했는데 내가 선택한 과목의 수강 인원이 너무 적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선택 과목을 바꿔주세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의 변경은 신중히 해야 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수강 신청입니다. 진로 학업 설계를 끝낸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직접 수강 신청을 해서 자신만의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100개의 시간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고교학점제 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그리고 수강 신청이 끝났다고 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변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강 신청이 끝나고 나서도 변경 기간이라든지 절차, 그 이후의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수강 신청의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요. 5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학교별로 교육과정 박람회, 교육과정 설명회를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과목 안내를 하는데요. 이제 각 부스를 만들어 놓고 과목에 대한 소개도 하고 계열에 따른 과목 소개도 하고 충분히 학생들에게 과목 소개를 하고 나서 6월쯤 되면은 선택 과목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을 확정을 하고 2학기에 와서 1학년 2학기에 와서는 1차, 2차 학교에 따라서는 3차까지 수강 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마지막으로 변경 기간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1학년 때 주로 이제 수강 신청을 완료를 합니다. 물론 2학년 가서도 선택 과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수업 운영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받는데요.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교과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합니다.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블록 타임, 그러니까 2시간 연강의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선택 과목에 따라서 무학년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학년과 3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활동 중심 수업의 방법으로 질문탐구 수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탐구 수업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자주성,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질문탐구 수업은 쉽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결국에는 깊이 있는 학습까지 이르게 되는 질문 탐구 수업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느끼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탐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수업을 질문 탐구 수업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 탐구 수업의 활동을 진로와 관련해서 생기부에 기록함으로써 학생의 대입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단계 평가입니다. 과정중심 평가, 성취평가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과정중심 평가는 결과중심 평가가 아닌 학생의 학습 과정에 드러난 사항들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역시 생기부에 기록이 되죠. 교과 세특으로. 제일 밑에 보시면은 대입자료 반영 항목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에 제공되는 자료가 요 5개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과 세특입니다. 그리고 성취평가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교학점제가 처음 소개되면서 성취평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성취평가는 누가 더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 학생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부모님들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의 그 성취 평가제는 학생의 성취 수준을 5단계로 나눕니다. A, B, C, D, E. 그래서 학업 성취율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C, D, E 이렇게 5단계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25년 내년부터는 A, B, C, D에다가 I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I는 incomplete라고 해서 불완전한, 불충분한, 미완성의 이런 의미입니다. 대학으로 보면 F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F라고 이제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I라는 표현을 쓰는데, I는 학업 성취율 40% 미만일 경우 I로 평가받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학기 말 성적이 40점이 안 된다. 그럼 I 미수입니다. 학점을 못 받아요. 평가 결과 A, B, C, D, E로 평정을 받으면 이수가 되어서 학점을 취득하는데, I가 나오면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I가 나오면은 미수가 되고 보충 이수를 추가로 받고 나서야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럼 보충 이수는 몇 시간 받아야 되느냐? 1학점당 5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한 과목에 4학점을 기본으로 하면 4 곱하기 5에서 20시간의 보충 지도를 받아야지만 이수가 됩니다. 언제 받느냐? 방과 후나 아니면은 방학 때. 네. 그럼 보충 이수를 받으면은 어떻게 성취도가 평가되느냐? 뭐를 받겠습니까? I가 아니라 E입니다. E. E 이상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보충 지도조차도 안 받으면은 말 그대로 학점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학기 초에 이제 학생의 학습 태도나 그다음에 1학년 때 진단 평가를 하죠. 그죠? 진단 평가와 학생의 학습 태도를 보고는 저 학생은 아무래도 미수 위험이 높다. 그래서 미수 우려가 되는 학생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미이수 예방 지도를 합니다. 네. 미수 예방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다. 그러면 이 학생은 보충 지도를 받아야 되죠. 보충 지도를 안 받아서 I를 받았다. 그래도 진급은 냅니다. 네, 출석 일수가 되면은 진급은 되고 진급은 되는데 졸업할 시점에 열어보니까 192학점이 안 돼. 그러면 수료가 되고 졸업이 안 되는. 그리고 대체 이수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앞에 우리 공통 과목으로 공통 수학이라는 과목 보셨죠? 그 밑에 갈로에 기본 수학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공통 수학을 배웠는데 미수를 받았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기본 수학을 다시 배우는. 그래서 기본 수학을 배움으로써 공통 수학을 이수한 걸로 보는. 요걸 대체 이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3년 친구들은 다 3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나는 졸업을 못하고 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근데 이 학생은 대학은 합격했어요. 요즘은 대학 상위권 대학 가기 힘들지만 대학 가기는 쉽잖아요. 대학은 합격했는데 졸업 학력은 인정이 안 돼. 어떻게 해요? 졸업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가 심각하거든요. 막상 이게 적용이 되면은.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행복 교육을 위해서 나온 제도가 고교학점제인데 오히려 학생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결과를 가질 수가 있어서 교육부가 지금 학점 추가 이수 지원 체제를 26년도까지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7단계입니다. 여기 오신 학부모님 자녀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자체를 안 나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시험 치면은 한 줄 세워놓고 그죠? 이름만 적고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참 걱정입니다.
뭐 한 과목만 그러겠어요. 전 과목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 학생은 보충 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20시간만 해도 20 곱하기 5 하면은 100시간이거든요. 그죠?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크게 놀라시지 여기 오신 학부모님의 자녀들은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지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그 핵심이 되기 때문에 과목 선택과 함께 학점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고교학점제 핵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이제 학업 성취율 40% 이상, 그러니까 2까지는 받아야지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입니다. 과목별로 출석 일수가 있는데 3분의 2 이상을 출석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 아침에 등교를 해서 1교시 수업을 하고 조퇴를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출석 인정되죠. 그죠? 근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5년 1학년부터는 1교시 마치고 조퇴를 했다. 1교시 수업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지만 2교시부터 6교시까지는 결석이 됩니다. 이제는 과목별로 출결이 체크가 돼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있는데 공부는 너무 잘해요. 시험만 보면 A를 받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한 달에 2번씩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님한테 진료를 가야 돼. 수요일 오후 시간은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은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수요일 5, 6교시가 수학 2시간으로 연강이다. 그러면 한 달에 2번 진료를 받으러 가면 한 달에 4번 수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출석률이 3분의 2 넘지를 못해서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학생은 보충 지도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된다. 네. 참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과목 이수 기준이 저렇게 2가지입니다. 엔드입니다. 위에 것 엔드 밑에 거라서. 그래서 이 학생은 과목 출석률이 도달되지 못해서 보충 이수를 하지만 평점은 A로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는 책임교육입니다. 책임교육.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충실히 공부해서 학점을 이수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일찍 깨워서 지각을 안 하고 건강하게 학교를 잘 보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잘 받아서 아이는 받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아이를 받은 학생은 보충 지도까지 해서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처음에는 행복교육에서 시작을 했어요.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내 진로와 관련된 공부를 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행복교육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 끝은 책임교육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을 하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행복교육에서 시작해서 책임교육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핵심인데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없다. 어떻게 하느냐? 요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교육과정입니다.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연합을 통해서 운영되는 정규교육과정입니다.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나누는데요. 오프라인은 대면 수업입니다. 100% 대면으로 진행되는 거고 온라인은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경북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경북 온라인 학교는 올 9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올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입니다. 정말 새롭습니다. 학교 건물이 있어요. 건물 안에 교실들도 여러 칸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지금 8분의 선생님과 19분의 강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데 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입니다. 건물도 있고 건물 안에 교실도 있고 교무실도 있고 행정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학생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온라인 학교의 학생은 누구냐? 경북 도내 모든 고등학생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본인의 학교에서 온라인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이제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온라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하면은 학생은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이제 주로 개설해 주는데요. 올 3월부터 65개의 강좌가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은 단위 학교에서는 개설이 어려운 과목들을 쭉 뽑아서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문형으로 받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학교 밖 교육입니다. 학교 안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학교 밖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학교나 공동교육과정으로도 운영하기 어려운 과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학교 밖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은 대학,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로봇 관련 과목을 듣고 싶은데 고등학교에서는 로봇 전공하신 선생님도 잘 안 계시고 개설이 안 됐을 경우 로봇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가서 교수님께 그 과목을 듣고 학점으로 인정을 받는 게 학교 밖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3년간 8학점까지 들을 수 있고 생기부에도 기록이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도 대구 경북 9개 대학과 학교 밖 교육 기관을 지금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강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공강 시간은 참 익숙한 이야기인데 고등학교에서도 공강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간표를 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공강 시간이 빌 수가 있어요. 이 공강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공강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학교 공간도 학점제형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 교과교실제가 운영이 되고, 이동에 따라서 학생들이 홈베이스에서 이제 필요한 교과서를 가져가고 거기서 쉴 수도 있고, 그래서 홈베이스가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또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스터디 카페라든지 도서실, 온라인 학습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점제형 공간 조성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년 23년, 올해 24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미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고 있다. 다만 과목 이수제만 적용이 되지 않을 뿐 이미 고교학점제 체제입니다. 네. 고교학점제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의 제도일 뿐입니다. 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즐겁게 배우고 원하는 대학, 학과에 가서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제 목표죠. 네.
요게 이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자료들이 그 탑재되어 있는 교육과정 지원 포털 사이트입니다. 책자 맨 뒤에 보면은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수단인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고교학점제가 어떤 것인지 뭐 한 20%라도 좀 아셨는지요? 네. 그리고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은 1학년 때부터 끊임없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은 또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거고, 학생들과 대화하실 때도 부모님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뒤를 이어서 2028학년도 대입 제도에 대해서 대입 수능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중등교육과 한원구 장학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의 대입과 수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한원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약 한 시간 정도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뭐 부담감도 크시고 그러실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학교는 발빠르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지금 선제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1, 2, 3학년들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으니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작년 10월 10일 날 2028 대입 제도를 개편한다는 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조금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중학교 학부모님들 대부분이시니까 어느 정도의 여유도 있고, 또 대학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있고 하니까 부담 없이 오늘 남은 시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입제도가 개편된다는데, 일단은 대입제도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까지가 수시 전형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정시 전형이 그리고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일단 많이 아실 건데, 교과 성적을 일렬로 세워서 상위권, 상위 학생들을 뽑아가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생활기록부, 아시죠? 생활기록부를 잘 써야 한다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고요. 정시는 이제 수능으로 뽑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입시 그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가 조금씩 추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학생부 교과에 서류평가 일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류평가를 교과에 반영하겠다. 즉, 교과 성적 점수만으로 이렇게 자르다가 거기에 서류,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뭘까요? 당연히 생활기록부입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하겠다.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수 100%로 뽑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과 역량의 일부를 보겠다. 교과 역량 어디에 나오죠? 생활기록부에 나옵니다. 예, 그렇게 종합 전형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여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형별로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98개 전국 대학 전체를 보면은 교과가 45%, 거의 50%에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서울권 20개 대학은 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르죠. 정시가 일단 한 40%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교과가 45였는데 지금은 교과가 12밖에 안 됩니다. 일단 정시가 40%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서울 16개 대학에 대해서 정시 전형을 40%로 유지해라 라는 정부의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빼고 생각을 해보면 학종과 교과에서 학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3대 1이 넘습니다. 상당히 대학은 종합전형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정시 전형을 40% 맞추어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는 수시가 70에서 80%까지 나갔습니다. 그때는 거의 종합전형이 전체에서 절반을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대학은 종합전형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대학교 한 강의실입니다. 어떤 입학사정관이 요거에 관련한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세 줄이 있습니다. 세 줄이. 우리 그렇지만 교수님들은 앞에 앉는 학생을 제일 좋아합니다. 앞에 누가 앉을까요?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앞에 앉습니다. 두 번째 줄은 누가 앉을까요? 교과 전형 학생들이 앉습니다. 맨 뒤에 출입문이랑 가까운 데는 누가 앉을까요? 정시 전형의 학생들이 앉습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대학생을 그 전형별로 해서 학생들을 그 추적해 봤을 때 수업 따라가는 정도나 연구 성과 그리고 성적 그리고 나중에 취업까지 모두 다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월등하다고 얘기합니다. 대학에서. 당연히 교수님과 함께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수님들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종합 전형이라는 게 뭐죠? 자기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이죠. 당연히 했으니까 생활교육부에 담아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합전형. 그러니까 자기 진로에 맞춰서 과를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교과전형. 교과전형은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전체 대학은 50% 정도 되었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서울권 대학에서는 교과전형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합니다. 수능 정시 전형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 일단 똑똑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도 이걸 참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대학 입시에 대학은 종합전형을 계속 넣고 있는 겁니다. 종합전형을 대학은 좋아한다. 뭐 혹자는 이걸 깜깜이 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는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실제로 그걸 뽑는 과정도 저희한테 선생님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님 초청해서 대학에서 작년에 어떻게 뽑았다 이런 설명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찾아가 보면 신뢰성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얘기할 건 많습니다. 전형에 대해서.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능이 개편되었습니다. 수능이 통합적, 융합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통합적이지 않았고 융합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뒤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화된 내신 평가를 실시하겠다. 해외에 교육부가 이걸 발표할 때 내어놓은 사례가 그렇습니다. 해외의 다양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5등급제를 따라가더라. 그래서 우리도 선진화된 내신 평가를 학생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신 평가제를 하는데 그와 동시에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를 함께 병기하는 과목을 좀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수능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제외하겠다. 그리고 주요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40%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선원술 평가의 도입, 수능의 선원술 평가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시기상조다. 학교 먼저 학교의 지필고사에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다양하게 도입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수능 과목이 현행과 개편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딱 보시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예, 택이 보입니다. 맞죠? 예,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어에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했고요. 수학에서 확통, 미적, 기하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사회 9개와 과학 8개 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겠다. 개편안은 다 공통입니다. 당연히 통합적입니다. 그죠? 예, 통합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학에서 그전에는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했는데 개편안에서는 확률과 통계밖에 없습니다. 미적분과 기하를 빼겠다라는 겁니다. 미적분과 기하가 어떤 과목입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미적분과 기하 어떤 과목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과생들이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죠? 확통은 뭐 배우긴 다 배우지만 수능에서 현재 문과 학생들만 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죠? 미적분과 기하가 어려울까요? 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예, 생각보다 학생들이 좀 많이 겁내하기는 합니다. 예, 어렵기는 한데 일단 처음에는 이 부분을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빼려고 한 게 아니라 따로 이제 선택해서 이거를 이제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 그런 과목으로 해서 시안을 발표했었는데 23년도 10월 10일 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아예 빼는 게 낫겠다라고 했고 교육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12월 27일 날 아예 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학생들 부담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택 과목 유불리가 너무 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확률과 통계 작년 수능 23년 11월에 치러진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세 과목 중에서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1등급 나온 학생들이 90% 정도 됐습니다. 미적분과 기하에서만. 확통에서는 10%도 되지 않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불리가 너무 심했던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탐구 과목, 탐구 선택 두 과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정말 심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준 거는 그래도 뭐 조금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데 또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 정도는 배우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교학점제 사회에서 이 과목들을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충분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선택형 수능이 폐지됐습니다. 통합형 수능으로 나가고요. 국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상대평가를 실시합니다. 현행 9등급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와 영어는 기존 수능과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데 수학은 범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신규로 도입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수학은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들어왔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적분과 기하가 빠졌다. 학생들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통합사회, 통합과학 학생들이 언제 배우는 과목일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뭐 수준이 낮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과목들을 배우기 때문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 것보다는 어떤 좀 기본적인 거, 좀 기초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 6월쯤이었나요? 교육부에서 뉴스를 때렸습니다. 올해 킬러 문항 없애겠다. 다들 환호했습니다. 킬러 문항, 말이 킬러 문항이지요. 저도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가 지금 이렇게 전문직을 하고 있는데 한 30번 문제, 수학에서 한 30번 문제 이런 거를 이제 풀이를 하려면 정말 한 문제를 푸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를 없애겠다. 예.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킬러 문항은 없었으나 더 어려웠던 수능. 예. 매력적인 오답으로 변별력을 높였다. 이번 수능 수학 46개 중에 6개가 킬러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킬러 문항 없애겠다는 것은 고등학교 수준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 대학교 수준에 있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변별력은 그대로 주겠다.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변별력은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건 분명 범위는 좀 줄어들었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쉽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과 기하 이 세 과목 중에서 지금은 미적분 그리고 기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실제로는 확률과 통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풀만한 문제를 주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은 중요합니다. 수능은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교육청에서 이제 학생들 수능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형 수능형 평가 문항을 올해부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국어와 수학을 개발하고 있는데 향후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될 쯤에 아마 전과목을 해서 학생들에게 수능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통합사회 통합과목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통합사회 통합과목은 지리, 일사, 윤리, 역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한다. 과학도 동일합니다.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을 이제 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올해 평가원에서 예비 문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 문항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고 그걸 보고 저희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 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전환기 진로 연계 교육을 지금 현재도 경북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해서 올해 또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중학교 학업성취 자율 체크 중이라는 건데 2028 대입해서 사회과학 영역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과학 관련 문항을 개발하고 전환기 3학년 2학기 때 요거를 풀게 학생들 학교에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고교학점제 연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온라인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풀이 영상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부족한 너는 어떤 탐구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피드백까지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능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합니다. 수능은 중요하다. 뭐 좀 범위가 작아지고 뭐 바뀌는 게 있지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내신 관련해서
역시 조금 머리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9등급제입니다. 9등급이라는 것은 전교생 100명이 있을 때 1등부터 4등까지는 1등급. 그 다음에 5등부터 11등까지는 2등급. 요런 형태로 학생들의 점수를 등급화시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제 개편 5등급은 이제 9등급을 나눴으면 이걸 이제 몇 등분 하겠다? 5등분 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똑같은 비율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예, 중간이 많게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100명이 있다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전부 다 1등급. 그 다음에 11등부터 34등까지는 전부 다 2등급. 그래서 얼핏 대입해봐도 1, 2등급은 현재 9등급제 1, 2등급은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현재 3, 4등급 학생들은 5등급으로 바꾸면 2등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내신 받기에 좀 유리해졌나요? 단순히 그냥 숫자만 올라간 것 뿐일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예전에 대학이 뭐 3등급에서 위로 애들을 다 뽑았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등급이 올라갈 거니까 한 2등급에서 이제 다 뽑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요거를 한번 협조를 받아서 만들어 봤는데 현재 9등급제 지금 1등부터 10등까지 1.12 과목을 합치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1.12부터 1.96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으면 5등급제로 바뀌면 1등부터 4등까지는 전부 다 1등급이 되어 버립니다. 분명 1.96에 있는 학생이 1.25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 저는 어디에 좀 더 주목해야 되냐면 1등부터 4등 학생이 전부 다 1.0이라는 사실. 완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생각하면 좋은 게 이 완화 효과가 어떤 특정한 학교에게 혜택이 다 돌아갈 것인가? 누가 봐도 이거는 모든 학교에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뭐 일부 유명한 잘하는 학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등학교에도 충분히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 애들 그런 부류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의 아주 약간의 내신 완화 효과는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5등급제만 바뀐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교과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기재하고 그 다음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앞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9개 과목만 절대평가 성취도로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는 표준 편차를 기록하지 않겠다. 표준 편차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편차라는 것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다시요.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평균에서 많이 안 떨어져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평균 주위에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교일까요? 잘하는 학교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교입니다. 일반적인 학교는 평균이 있으면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표준 편차, 지금까지는 표준 편차와 수강자 수가 다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이 학교가 잘하는 학교네 못하는 학교가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이걸 없애겠다. 학교에 대한 구분을 대학에서 평가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은 뜨끔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도 너희 다 알잖아. 대학 너희 다 아는 거 아니가? 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일부분은 합니다. 그런데 그 입학사정관님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걸 평가할 때는 이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평가단이 근데 뭐 한두 명이 평가단에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서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평가단은 기존에 있던 입학사정관들은 솔직히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러면 다 외부위원을 모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외부위원이라는 건 뭐 대학의 교수님들을 모시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부탁드리는데 이 입학사정관들은 생활기록부를 자주 보니까 매일 보니까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파악은 되지만 갑자기 들어오신 대학 교수님이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부분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 정말 블라인드 했나라고 싶을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표준 편차가 없어졌고 지금 현재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2022 전체 과목입니다. 당연히 요거 말고도 전문 교과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현재 수능 시험에 등급을 내신에서 등급을 미산출하는 과목은 요렇게 9과목입니다. 사회과목, 융합과목. 나머지 과목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기록한다. 쉽게 얘기하면 등급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낸다. 예, 과목이 작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도 이 부분에서 참 아까 장 학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기존에는 이쪽 두 줄이라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진로 선택이랑 융합 선택 과목 이 전부 다가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요것만 하니까 바뀌니까 상당히 여기에서 부담감이 상당히 커진 게 사실입니다. 5등급제로 해서 내신이 조금 완화된 측면은 있지만 생각보다 절대 상대평가로 들어가는 과목들이 등급이 표기되는 과목들이 훨 많이 증가됐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대학은 뭘 좋아한다고요? 종합전형을 좋아합니다. 예. 분명히 학생들이 이런 과목을 듣고 뭐 신청한 학생 수가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좀 적은 과목이면 등급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 불이익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 학생이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로를 위해서 학생 수가 적지만 선택했구나.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입니다. 실제로 뭐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했을 때 신청한 학생 수가 적은 게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등급을 올려준다라든지 아니면 정성평가에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학생들을 뽑는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부분에서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은 현재도 1, 2, 3학년 과목 중에 1, 2학년 과목은 거의 다 상대평가 과목입니다. 3학년 때 한 7대 3, 8대 2의 비율로 절대평가 과목이 많이 있는 건 맞지만 또 그래도 학생들이 또 들으려고 하는 게 정말 생각보다는 특수한 과목보다는 일반적인 과목을 학생들은 많이 들으려고 해요. 의학 계열이다 뭐 이렇게 하면 생명과학 이런 거 많이 들으려고 하고요. 그게 당연히 기본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 내신을 분리한 과목을 학생들이 들을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또한 그런 경우에도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에는 너무 부담 갖기보다는 고교 학점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신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과목 수는 늘어난다. 상대평가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미제공된다. 내신 등급을 위해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종합전형이나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는 낫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부담 이런 부분은 조금 학교에서도 계속 수능 준비 관련해서도 학교에서도 계속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 대입 전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신이 완화됐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도 올해만 하더라도 연세대와 한양대에서 교과 전형에 최저를 달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 부분은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표준 편차가 미제공하는 답답함을 대학에서는 논술이나 대학별 고사, 면접 이런 부분도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선택 과목 중요하다고 대학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기부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저희 경북교육청에서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발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에 단위 학교에 수능과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관리 전략을 마련하라라고 연수도 했고 현재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경북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동에 있는 경북교육청 연구원 요 바로 밑에 층 2층에 보면 경북진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 진학 관련한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1:1 상담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그 다음에 연수, 자료집 개발, 경북의 아주 우수한 52명의 진학 지원단 쌤을 모시고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오면 현재 중학교에서도 관련된 내용 얼마 전에 3월 달에 여기서 똑같이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경북 박람회를 7월 13일 경주에서 7월 20일 구미에서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다양한 특강이나 그리고 대학 관계자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능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2028 대입 개편이 발표되자마자 저희가 대입 지원 전략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분석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중학교 학교의 대입 개편 관련한 안내 내용을 팜플렛을 교실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기록 컨설팅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빠른 시간에 또 많은 얘기를 드려서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설명회나 그리고 상담을 거쳐서 또 학생이 맞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진학에 힘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